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승리, 정준영 씨가 내일 나란히 경찰에 소환될 예정인 가운데 단톡방의 또 다른 인물,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의 경찰 유착 의혹이 YTN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중점 보도합니다. 이딴 추락 사고로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를 넘어 공포가 확산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줄줄이 운항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어떤 기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 한국당도 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제소했습니다. 성관계 몰카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씨가 내일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전준현 씨의 휴대전화 수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정준영 씨와 승리 씨의 소속사는 각각 두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 그룹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승리와 전준영 씨의 단체 카톡방에 언급되면서 파악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 석유 가스,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오는 2022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자 여기에 맞서 한국당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볼성 사나운 비방점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으로 국회법의 품위 유지 의무와 모욕 발언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우단체인 태극기 부대의 대변인이라는 험한 말까지 쏟아내며 당장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에 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까지 개최한 한국당은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정당한 발언을 막아 의회 민주주의를 어겼다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모두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입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 공포, 정치,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명백히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두 정당의 정면 충돌에 다른 정당들은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둘 다 잘한 것 없다며 거대 양당이 구태 정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막말과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과 싸움의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사상 초유의 양당 지도부 맞제소라는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은 거세지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 같은 정면 충돌 모두 전국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여야의 전략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기자입니다. 좌파 포로 정권,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 센터에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쏘아붙인 이 한마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국회는 순간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이사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어째 대통령을 무슨 김정수석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한국당 내부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상은 중진 의원들의 지지 발언에서 보듯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겁박하는 것은 제1야당을 겁박하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완패와 릴레이 단식 농성 등 일부 전략적 실패를 딛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제야 자리를 잡았다고 점수를 줬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은 국정농단 이후 처음으로 당 지지율이 30%를 넘었다는 자신감에 4.3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닭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무차별 공세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부는 혐오의 정치이자 목리, 앞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에다 국민과 헌법까지 모독한 것이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과 또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 모든 것을 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성과가 없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등 악재가 겹쳤는데 전국 주도권을 여기서 내줬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여당을 할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악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야가 각각 처한 처지와 나름의 계산이야 있겠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침이 본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에게 과연 전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YTN 이만수입니다. 네, 승리 또 정준영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에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에 적발된 뒤에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담당 경찰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내용을 정준영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논란의 발단, 이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을 하고 이 자료의 출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준영과 승리는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석영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영 기자, 두 사람 모두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사흘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준영 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요. 이 승리 씨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정 씨의 휴대전화 수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가장 맨 처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불씨를 지핀 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건데 이 대목은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유착고리로 지목된 경찰관 강모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한 차례 검찰에서 앞서 반려가 됐었는데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진 겁니다. 오는 금요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전직 경찰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미성년자 출입 사건 수사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모 경찰관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클럽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일까요? 경찰이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급하게 열었습니다.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단톡방에서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없는 직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신명 전 청장이 승리 씨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자신은 사건을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긴급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의혹 제기 단계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차 가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긴급 체포하지 않은 건 아직 의혹 제기 단계라는 설명, 그리고 경찰청장이 아닌 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간담회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정준영 씨 논란이 커지자 어제 이제 해외 촬영 마치고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시간에 박석영 기자와 함께 현장 화면 같이 봤었는데 그때 쏟아지는 관심, 논란만큼이나 열기도 뜨거웠죠. 네, 어제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이제 정준영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시쯤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고개를 숙이고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표정이라는 건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취재진도 굉장히 많아서 경호원이 밀치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해서 우리 취재진도 현장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진들이 불법 촬영물을 왜 촬영했냐,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할 말은 없냐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했지만 특별한 의미 있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숨 쉬듯 웅얼거리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었고요. 공항을 나와서는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현장 화면 이 장면 설명하면서 그 밀쳤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했었는데 경호원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벽에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 사과문과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던데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 새벽 0시 반쯤에 이 정준영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저도 새벽에 메일을 전달받았는데요. 세간에 알려진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했고 또 그것을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측한 진실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들, 그리고 분노를 느낄 모든 분에게 사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수사기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상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성추문에 휩싸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무혐의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자회견 직전에 죄송한 척을 하고 오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제보도 있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정 씨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일단은 정 씨랑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속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정준영 씨 소속사 메이커스 측
기업도 정준영 씨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오늘부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준영 씨가 사과문에서 밝혔듯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 승리 씨 소속사인 YG 역시 앞서 은퇴를 선언했던 승리 씨의 전속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여러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다니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소속사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온종일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악성 루머가 떠돌아다녔는데요. 이 때문에 연예계도 하루 종일 해명을 하느라, 경고를 하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먼저 두 사람과 친했던 지인들은 재빨리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용준영 씨나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도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고요. CN블루 이종현 씨 역시 과거에 연락한 건 있지만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방송에 나와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던 지코 씨 같은 경우는 지인 연락처의 목록을 봤던 것이고 연락한 지도 오래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쏠리면서 2차 가해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일단 YG나 JYP 같은 경우는 소속 아티스트 관련 루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청아 씨나 정유민 씨, 또 오연서 씨, 오초희 씨 같은 많은 여배우들이 루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내야 되겠지만 또 피해가 없는 M1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좀 가려내는 일도 2차 피해를 막는 일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청은 올해로 일몰이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세제 개편안은 오는 7월에나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입니다. 최근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 공제를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서둘러 불 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서 해명이나 설명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에 설명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당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1999년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매번 2, 3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제도에 직장인들은 당연한 세금 공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줄여 서서히 없애자는 의견과 아예 기본 공제로 만들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예비비와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재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 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 보건법 개정안과
지하철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효성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비 면에서 LPG의 경쟁력이 크지 않아서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썰렁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일단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LPG 차량 살 의향이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럼요, 사야죠, 당연히. 당연히 차를 바꿀 때는 LPG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LPG 차로 바꾸거나 새로 살 때 LPG 차량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LPG 차량. 예전에 타봤었는데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최근 LPG 가격은 경유 가격의 63%, 휘발유 값의 58%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LPG 값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지만 연비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어치를 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보다는 길지만 경유차보다는 100km 이상 적어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값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LPG차를 소비자들이 환경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살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 연비 부분들이 썩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니까 하이브리드나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번 조치로 LPG 차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고 또 친환경차들이 최근에 보급이 많이 돼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그 수요들이 다 LPG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비해 LPG 충전소가 적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정유나 가스업계는 충전소를 늘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뜻을 모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차 전면 허용 법안을 내놨지만 운전자나 업계 모두 냉담한 반응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신한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인 1.89%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와 신한카드는 고객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해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은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살균제 원료를 독점 공급했던 SK케미칼 임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의심되는 연구 문건을 SK케미칼이 최근까지 숨겨놓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이 회사 대표가 이 문건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K케미칼은 1990년대 초반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6개월에 걸친 실험 끝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백혈구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제품 출시를 강행했고 2016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조사에서 연구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성 확인했다고 했지만 아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도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이 연구 보고서가 최근까지 관계자의 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직 간부의 하드디스크에서 유해성 연구 보고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해당 연구 보고서를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철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국정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2016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기가 종료돼 고발이 어려운 만큼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 피해자 측은 국회에 개정안 발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나 국회의 회기가 끝난 이후에도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했다면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안에 위증죄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해성 연구보고 내용을 감춘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수사 때 검찰의 칼끝을 피했던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어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질병관리본부는 대대적인 피해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SK케미칼은 당시 박철현 부사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습니다. 1994년 가습기 메이트 개발 과정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유해성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이 유해성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연구자료 등 내부 문건을 비밀리에 관리한 겁니다. 앞서 2016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옥시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SK케미칼은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전직 간부가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들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해당 간부에게 연락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임원이 구속될 경우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감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만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됐고 다른 외상 흔적이 없어 송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 앞둔 이른 새벽입니다. 12층인가 몇 층이 11층인가 그렇다고 한 것 같네. 마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사진 찍고 한 것만 봤어. 집안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은 송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점하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 정황으로 봐서는 타살 혐의 쪽으로 보고요. 송 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에 남겨진 개인 신상 정보를 지우는 이른바 이칠 권리를 주장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송 씨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에 비난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일하지 말고 X나게 가자 그냥. 일하지 마. 이리 와. 또 손 질러. 직원은 고소장에서 3년 동안 송 씨에게 무차별 폭행과 청부살인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원이 자신이 저지른 횡령배임을 감추려고 폭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부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송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공판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마중 나온 측근들을 향해서 미소도 짓고 손을 흔드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사실상 자택 구금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과 경호 인력으로 취재진 접근까지 차단한 채 주변 도움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보이며 가볍게 눈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하며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장소를 분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줄줄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고려한 듯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며 구인장 발부 여부는 사안마다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기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이 이번 구인영장 발부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40대 여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1시 반쯤 경북 경산의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중앙분리대를 밟고 지나간 차는 그대로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승용차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중앙선을 넘은 차도 끔찍한 사고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꽝 소리 났어요. 진짜로 안에 있는데 진짜로 꽝 소리 났어요.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요.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어요. 저희가 다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가서 문 열고 막 했었거든요. 선을 넘은 차를 몬 사람은 17살 A군. 운전면허도 없는 A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차에는 함께 술을 마신 동갑내기 친구와 41살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술을 먹었어요. 취소 추식 정도도 됩니다. 한 사람은 친구고 하나는 나이가 성년입니다. 경찰은 A군과 동승자 등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달 19일 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사우나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우나 업주 64살 A씨와 상가 운영관리자 62살 B씨, 상가 운영관리실장 53살 C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불이 난 이후 대피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매점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2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시설 노후로 오작동이 잦아 건물 입주 상인 등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상가 운영관리실장이 화재 경보기를 꺼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광안대교는 복구 공사가 끝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하판 철제 구조물이 찢어지고 일부에 균열도 생겼지만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교량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공단은 변경이 생기거나 찢어진 구조물을 잘라내 새로 시공하고 균열이 생긴 곳에는 회반죽을 부어 메우는 방법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절차보다 복구 작업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광안대교를 전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4고 기종의 운항을 처음으로 중단시킨 중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중국 정부는 이번 사고가 미중 무역 협상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조심하는 눈치긴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 맥스 8 기종이 추락한 시점은 지난 10일 오후. 사고기 희생자 가운데는 중국인 8명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날 자국 민항사에 같은 기종 여객기의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보잉기를 수입한 국가들 가운데 처음 나온 고강도 조치입니다. 뒤이어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선진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잇따라 취했습니다.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항공기의 안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국이 주도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보잉기 사고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不只是中国政府的民航当局，大家可能也注意到，发生了这一起不幸的空难事故以后，现在全球已经有不少国家。 중국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무역 협상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석 달째로 접어든 미중 무역 협상은 최종 문건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단판 회담 일정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특히 이 보잉 최신 기종의 추락 사고 이후 주가가 폭락을 하며 보잉의 시가총액은 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뉴욕 증시에서 보잉은 6.15% 떨어진 375.4달러의 거래를 마감해 전날 5.33%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 보잉 737 맥스 8 기종이 추락한 뒤에 주가가 이틀 동안 12%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지난 2008년 11월 이틀간 14.7% 폭락을 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이틀 새 시가총액은 약 270억 달러, 30조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딴 사고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고 있는 737 맥스 시리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보잉 737 맥스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던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8 시리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보잉 737 맥스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 보잉사의 주력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맥스 8은 보잉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많이 팔리는 맥스 시리즈의 4세대 기종입니다. 특히 항속 거리가 길고 연료 효율도 20%가량 향상돼 항공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기존 모델과 똑같은 크기의 좌석수만 늘려 업계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처음 비행을 시작해 등장한 지 2년 남짓된 맥스 8은 현재 전 세계 370여 대가 운항 중이며 5,000대 가까이 주문된 상태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2대가 국내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고 다른 항공사가 계약한 내용을 포함하면 올해 연말 기준 34대, 2027년까지는 114대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적으로 항공기 완파 사고의 확률은 100만 비행당 0.33 정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맥스 8 기종의 경우 작년 10월 자카르타에서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진 데 이어 지난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반복된 추락 사고죠. 이렇게 전 세계 가장 인기가 높았던 항공기는 한순간에 전 세계 기피 대상 1순위로 추락하면서 각국에서도 잇따라 운항 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이 됐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늦어진 데다가 이미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적용은 2학기나 돼야 될 전망입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입니다. 단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 등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들은 5월의 2기 수업 때부터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칠 거로 보입니다. 방과 후 1, 2학년 영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교육비 절감 효과나 그리고 영어를 과도하게 그 학습 위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문화로서 또 대화로서 놀이로서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몰입 교육, 과도한 시간 편성은 지양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지침을 정해 학년에 맞게 놀이학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지난해에서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이번에 재개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경우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2025년까지 계속 허용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60살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의 경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또 30, 40대 취업자도 감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4살인 박미자 씨는 공공기관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데다 한 달에 70만 원의 수입도 생겨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도움이 좀 되고 제 이제 시간도 이제 소일할 걸 찾았는데 마침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여기를 알게 됐어요. 남편이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회사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연금이 한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태고. 지난달 이런 60살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정부가 보건복지, 행정 분야 등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한 결과입니다. 전체 취업자도 2월 들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며 26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23만 명 넘게 늘었고 농림어업과 정보통신업도 증가폭이 컸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등이 늘면서 숙박 음식업 취업자도 소폭 늘며 20개월 동안 이어진 감소세가 일단 멈췄습니다.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회복된 점이 다행스러우나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하게 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면서 15만여 명 감소한 것을 비롯해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11만 5천 명, 1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보이는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의 실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실업자는 130만 3천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주요 대기업의 절반 정도가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5곳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6개 회사 가운데 46%가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혼설이야? 하시게 되면 시끄러워지는 분들도 또 수석 대전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도 못하는 이게 이걸 말을 듣고 수석 대전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표 여유와 자신감 가져. 조급해하지 말고 알았지? 유연하게. 나경원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하세요. 발언을 계속 하시라고요. 나 대표님, 안 들리세요? 발언을 계속하세요. 문희상 의장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또 참아요.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자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도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걸음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자, 조용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홍영표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 올봄첫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이번 꽃샘추위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는 2도가량이 낮겠고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낮추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로 예년 수준에 다가서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 또한 깨끗한데요. 내일도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하늘이 차차 흐려집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4도, 울산은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 청주와 대전은 12도, 대구와 부산은 13도, 광주는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엔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과의 동거 이야기를 다룬 영화 어른이 되면의 장혜영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